친정 뒷배도 없는 너 같은 게 상장을 앞둔 우리 집안 며느리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해? 시어머니가 이혼 합의서를 내 얼굴에 집어 던졌을 때 온 가족이 나를 비웃으며 구경하고 있었다. 남편은 그 잘난 재벌가 딸내미라는 상간녀를 품에 안고 명품 가방 하나 못 사는 내 처지를 조롱했다. 심지어 먹다 남은 김치찌개조차 내게 베푸는 마지막 적선이라고 떠벌렸다. 당신들이 그토록 이혼을 원한다면 기꺼이 해주지. 다만 당신들은 꿈에도 모를 거다. 당신들이 제발 돈 좀 달라고 매달리던 그 정체불명의 투자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서명하고 돌아서서 전화를 걸었다. 그 300억 투자금 전부 회수하세요. 그리고 법무팀에 파산한 그 회사 인수 준비하라고 전하시고요. 게임은 끝났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회장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전을 뒤집을 때 튀어오른 기름방울이 내 왼쪽 손목 안쪽에 붉은 자국을 남겼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영자 여사는 내 등 뒤로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딱 한복 치맛자락에 기름때가 묻지 않을 만큼의 거리였다. 프라이팬에 꽂힌 그녀의 시선은 방금 튄 기름방울보다 더 뜨거웠다. 모양이 비뚤어졌잖니. 내 손 옆으로 쑥 들어온 쇠집게 끝이 내 오른손 손등 뼈마디를 정확히 때렸다. 아주 세게 친 건 아니어서 때렸다고 하기도 애매했지만 그 쨍하는 금소금은 고요한 주방 안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이지아, 너는 이 집에 들어온 지 3년이나 됐으면서 전 하나 동그랗게 못 붙이니 오 여사가 싱크대 위로 집게를 휙 던지며 챙그랑 소리를 냈다. 너희 친정에서는 제사상에 전도 안 올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나는 확실히 모양이 좀 찌그러진 녹두전을 뒤집개로 퍼서 기름바지 맨 아래쪽에 밀어넣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4개의 화구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다. 된장찌개, 잡채, 갈비찜, 두부전. 조리대 위에는 아직 접시에 담지 못한 나물 무침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무려 14명분의 음식이었다. 오늘 오 여사는 온 집안 식구를 다 불렀다. 남편의 큰아버님 댁 4식구, 둘째 고모님 댁 3식구, 서방님 댁 3식구, 그리고 우리 3식구와 아가씨 지원이까지. 새벽 4시부터 재료 준비를 시작했다. 지금은 오후 2시. 내 앞치마에는 6시간 동안 찌든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겹겹이 배어 있었다. 아래로 질끈 묶은 머리칼 사이로 빠져나온 잔머리들이 뜨거운 김과 땀에 엉겨붙어 뺨을 찔렀다. 등줄기를 타고 내린 땀 때문에 셔츠가 피부에 척척하게 달라붙어 움직일 때마다 젖은 옷에 옥죄이는 기분이었다. 갈비찜은 20분 정도 더 졸여야 해요. 내가 낮게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갈비찜 조리는 시간도 내가 모를까봐 오 여사가 냉장고에서 석류 주스를 꺼내 와인잔에 따랐다. 얼음이 유리잔 벽에 부딪히며 내는 짤랑거리는 소리는 오늘 주방에서 들린 유일하게 맑은 소리였다. 손님들이 3시에 오실 텐데 그때까지 다 끝낼 수는 있고? 네, 마칠 수 있습니다. 지난번 꼬리곰탕 끓일 때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큰아버님이 한 달 내내 타박하셨던 거 있지 않았겠지.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볶음팬에 담긴 잡채를 뒤적여야 했다. 시금치 색깔이 변하기 직전이었다. 오 여사는 냉장고 문에 기댄 채 석류 주스를 마시며 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입은 옷은 작년 가을에 맞춘 짙은 초록색 한복이었고 기대는 비취 브로치가 꽂혀 있었다. 올림머리는 흐트러짐 하나 없이 완벽했다. 지원이가 오늘 친구를 데려온다더구나. 오 그녀가 불쑥 말했다. 수저 2벌 더 준비해라. 네, 알겠습니다. 14명에서 16명이 되었다. 냉장고를 열어 안을 살폈다. 나물 무침 양이 모자랄 것 같았다. 왜? 음식이 부족하니? 2가지 정도 더 무치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얼굴 꼴 좀 봐라. 그녀가 석류 주스 잔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반톤 낮췄다. 대놓고 욕을 듣는 것보다 내 등골을 더 오싹하게 만드는 바로 그 억양이었다. 또 온 세상이 내게 빚이라도 진 것 같은 표정이구나. 도대체 어느 집 며느리가 밥 한 끼 차리면서
그런 상판대기를 하고 있니? 집게로 맞았던 손등 부위가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손을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슬며시 감췄다. 아닙니다. 어머니. 그저 뭘 더 만들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은 무슨 놈의 생각. 그냥 손이나 빨리빨리 움직여. 그녀는 석류 주스 잔을 들고 주방을 나갔다. 한복 치맛자락이 문지방을 스치는 사각거리는 마찰음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나는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다. 뼈마디 위쪽 피부가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아프다기보다는 그저 눈에 거슬렸다. 3시 10분 전 초인종이 울렸다. 이어서 도어록이 띠띠띠릭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 여사는 자식들 모두에게 지문 인식을 등록해 두었다. 큰아버님 가족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 현관 대리석 바닥을 밟는 구두 발소리에 아이들이 뛰어들어오는 웃음소리가 뒤섞였다. 연이어 둘째 고모님과 서방님 가족이 들어서자 거실은 순식간에 안부 인사와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조리하던 음식들은 이미 전부 접시에 담았고 밑반찬 접시들은 두 줄로 빼곡히 세팅해 두었다. 마지막으로 갈비찜 국물 맛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간이 아주 딱 맞았다. 형님, 서방님의 아내인 동서 수진이 주방 문턱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내 꼴을 본 그녀의 눈빛의 찰나에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싹싹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제가 나르는 것 좀 거들어 드릴까요? 괜찮아, 동서. 내가 할게. 수진은 눈치가 아주 빠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밑반찬 두 접시를 옮겨주고는 곧바로 거실로 빠져나갔다. 나는 4번을 오가며 모든 음식을 다이닝룸의 커다란 식탁 위로 옮겼다. 오 여사는 이미 상석에 앉아 큰아버님께 소주를 따라 드리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본 그녀는 내 앞치마를 훑어보았다. 양념장과 기름때가 얼룩덜룩 묻은 앞치마는 고급스러운 마호가니 원목 식탁과 의자가 놓인 다이닝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가서 옷 좀 갈아입고 나오거라 이 그녀가 말했다. 내가 막 몸을 돌리려던 참에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남편 박민혁의 목소리였다. 문을 2개나 사이에 두고도 그의 밝은 웃음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그와 함께 들어온 또 다른 구두 발소리는 또각또각 일정한 리듬을 타고 있었다. 최고급 바닥재 위만 걸어본 사람 특유의 안정적인 걸음걸이였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다이닝룸으로 건너왔다. 인사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그가 다이닝룸 입구에 나타났을 때 그의 등 뒤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순간 내 첫 반응은 그녀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향수 냄새를 맡는 것이었다. 갈비찜 냄새와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공기 속에서 그 향기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서늘하고 세련된 우디 계열의 향, 내 몸에 밴 기름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냄새였다. 최유리. 27이나 8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크림색 정장 투피스를 입고 있었고 귀걸이와 목걸이, 시계의 광택마저 같은 톤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쇄골 위로 찰랑이는 단발머리에 마치 전광판 광고에서 방금 걸어 나온 듯 완벽하게 세팅된 메이크업이었다. 어머니, 이쪽은 최유리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JS 캐피탈의 핵심 임원이시죠. 민혁은 유리의 등 뒤로 손을 살짝 두르며 그녀를 안쪽으로 에스코트했다. 그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어머나,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다 있을까? 오 여사의 얼굴에 내가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리의 두 손을 덥석 잡고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서 와요. 어서 앉아요. 식사는 했고.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유리가 가볍게 목례를 하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아주머니는 무슨, 그냥 어머니라고 불러요. 오 여사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그녀의 손등을 토닥였다. 다이닝룸 전체가 2초간 정적에 휩싸였다. 술잔을 들고 있던 큰아버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고개를 숙이고 반찬을 집으려던 둘째, 고모님의 젓가락질도 멎었다.
수지는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재빨리 시선을 거두었다. 나는 다이닝룸 구석에 서서 마지막 김치찌개 뚝배기를 든 채 굳어 있었다. 앞치마에 묻은 양념장은 아직 마르지도 않은 상태였다. 민혁아, 너도 참 미리 언질이라도 주지 그랬니? 그랬으면 음식이라도 몇 가지 더 신경 써서 준비했을 텐데. 오 여사는 유리를 이끌어 자신의 바로 옆자리에 앉혔다. 그 자리는 평소에 내가 앉던 자리였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사람 많고 북적거리면 더 좋죠 뭐. 김민혁은 유리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나를 쓱 훑어보았다. 당신은 주방으로 가. 여기 앉을 자리도 없잖아.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건 거짓말이었다. 식탁 양끝에는 아직 빈 의자가 남아있었다. 그래, 들어가라. 오 여사는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유리에게 갈비찜을 덜어주느라 정신이 없었다. 주방에 남은 찌개 있지? 그거 대충 떠먹어라. 나는 들고 있던 김치찌개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돌아서서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 문이 닫히자 바깥의 요란한 웃음소리는 웅웅거리는 둔탁한 소음으로 뭉개졌다. 조리대 위에는 음식 찌꺼기들만 남아있었다. 끝이 타버린 두부반모, 모양이 망가져 상해 내지 못한 오이무침 조가리들, 냄비 바닥에서 건져낸 뼈다귀뿐인 갈비 한 대. 냄비 안에는 16명을 먹이고도 남을 김치찌개가 아직 반솥이나 남아있었다. 나는 조리대 밑에 밀어 넣어둔 간이 의자를 빼고 주저앉았다. 앞치마 끈이 허리를 조여와서 매듭을 한 칸 느슨하게 풀었다. 가스레인지에 남은 잔열 때문에 주방 안은 푹푹 젖고 머리 위에서 돌아가는 환풍기는 마치 갇힌 벌레가 우는 듯한 잘게 쪼개진 윙윙 소리를 내고 있었다. 바깥에서 유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과장되지도 날카롭지도 않은 딱 적당하게 기분 좋은 다정한 소리였다. 이어서 평소보다 한 톤 높아진 오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리야, 많이 먹어라. 넌 너무 말랐어. 3년 동안 그녀가 내게 그런 다정한 말투를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그 부서진 오이무침 조가리를 입에 쑤셔 넣었다. 차갑고 참기름의 고소한 맛이 났다. 그때 주방 문이 다시 열렸다. 오 여사가 빈 김치찌개 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나는 찌개를 더 담으러 온 줄 알고 막자리에서 일어서려 했다. 앉아 있어? 그녀가 내 앞까지 걸어와 우뚝 섰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시뻘건 액체가 내 머리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렸다. 펄펄 끓지는 않지만 여전히 뜨거운 김치찌개 국물이 내 앞치마를 적시고 천을 뚫고 들어와 허벅지를 덮쳤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움츠렸고 간이 의자가 넘어지면서 등짝이 냉장고 문에 세게 부딪혔다. 어머나. 오 여사가 빈 그릇을 조리대 위에 툭 내려놓으며 내 치마 위로 번져가는 붉은 국물 자국을 내려다보았다. 손이 미끄러졌네. 뭐, 어차피 넌 더러운 꼴에 익숙하잖니? 방금 끓여낸 온도는 아니었지만 살갗을 대기에는 충분히 뜨거운 국물이었다. 허벅지 피부가 화끈거리며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국물을 흠뻑 머금은 앞치마 천이 살에 쩍쩍 달라붙었다. 떼어내려고 할수록 쓰라림만 더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 여사는 이미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문턱을 넘기 직전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흘겼다. 바닥에 뚝뚝 흘리고 다니지 마라. 지저분하게. 문이 닫혔다. 나는 고개를 숙여 내 꼴을 내려다보았다. 앞치마 위로 김치찌개 국물이 시뻘겋게 물들어 마치 기괴한 추상화 같았다. 허벅지의 화끈거림은 서서히 욱신거리는 둔통으로 바뀌고 있었다. 환풍기는 여전히 윙윙거리며 돌아갔고 바깥에서는 민혁과 유리가 건배하는 쨍그랑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이 의자를 바로 세우고 키친타월을 뜯어 앞치마에 묻은 국물을 닦아냈다. 새하얀 타월은 순식간에 시뻘겋게 물들었다. 그러고 나서 손을 씻고 앞치마를 벗어 반듯하게 접은 뒤 조리대 위에 올려두었다. 화장실 조명은 차가운 백색이었다. 나는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았다. 허벅지가 계속 쓰라려 치마를 살짝 걷어 올려보았다. 피부가 넓게 붉어져 있었지만 다행히 물집이 잡히지는 않았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화면을 켜자 2가지 정보가 떠올랐다.
하나는 오늘의 주식 차트였다. K그룹의 주가가 초록색 상승 곡선을 그리며 4.7% 올랐다. 지난 일주일 내내 연속 상승세였다. 시장 전체가 JS 캐피탈의 300억 투자가 언제 확정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덕분이었다. 다른 하나는 읽지 않은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자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뒷자리는 8804번이었다. 내용은 음성 안내를 듣듯 자연스럽게 읽혔다. 회장님, K그룹의 자금줄이 완전히 저희 투자금에 의존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언제든 숨통을 조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문자를 5초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화장실 문밖 복도에서 타닥타닥 발소리가 지나갔다. 조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였다. 나는 문자를 삭제하고 화면을 껐다. 허벅지의 화끈거림은 한결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치마를 내리고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머리는 엉망으로 헝클어졌고 잔머리는 땀과 열기에 떡져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졌다. 치마의 튄 국물 자국은 검붉은 지도처럼 말라붙어 있었다. 거울 속에 이 여자가 바깥에서 크림색 정장을 입고 우디 향수를 뿌리며 웃고 있는 그 여자와 과연 같은 종족이 맞긴 한 걸까? 나는 수도꼭지를 들고 찬물로 세수를 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벽 2개를 넘어 민혁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려왔다. 오늘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기쁜 소식을 하나 발표하겠습니다. 물기를 닦고 다이닝룸 입구로 돌아갔을 때 민혁은 식탁 한쪽 끝에 서서 와인잔을 치켜들고 있었다. JS 캐피탈의 300억 투자건 다음 주에 정식으로 계약서에 도장 찍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 듣기 힘든 어떤 기운이 서려 있었다. 확신에 찬, 아니 거의 오만함에 가까운 팽창된 흥분이었다. 우리 K그룹의 기업 가치가 드디어 1000억을 돌파할 겁니다. 식탁이 발칵 뒤집혔다. 큰아버님이 가장 먼저 박수를 쳤다. 둘째 고모부도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단하다, 대단해를 연발했다. 오 여사의 얼굴에는 번쩍이는 광채가 돌았다. 내가 예전에 본 적 있는 표정이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한정판 악어가죽 가방을 발견했을 때 지었던 바로 그 표정. 300억이라고 큰아버님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게 진짜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민혁이 유리를 바라보았다. 유리 대표님이 증명해 주실 겁니다. 유리가 와인잔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자중을 향해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민혁 대표님의 회사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JS 캐피탈은 K그룹의 미래를 아주 밝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다. 거울을 보고 수백 번은 연습한 것처럼. 자, 건배합시다. 건배. 오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우리 박씨 집안이 제대로 팔자 고치는 날이니까요.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부딪혔다. 수진이 건배를 하며 내 쪽을 힐끗 보았지만 나는 다이닝룸 입구의 짙은 그림자 속에 서 있었기에 내 표정까지는 읽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우리도 재벌가 반열에 오르는 거네. 둘째 고모님이 옆 사람에게 소곤거렸다. 민혁이 술잔을 내려놓다가 나를 발견했다. 당신 거기 서서 뭐해? 그가 툭 쏘아붙였다. 들어와서 앉든지 아니면 주방으로 들어가든지 해. 나는 뒷걸음질을 쳐서 복도 쪽으로 물러났다. 모임이 파한 뒤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다. 16명이 먹어치운 밥그릇, 국그릇, 수저, 반찬 접시, 냄비들이 싱크대 안에 거대한 산처럼 쌓여 있었다. 고무장갑 안에는 땀이 차서 끈적거렸고 뜨거운 물에서 피어오른 수증기가 눈앞의 수도꼭지를 뿌옇게 흐렸다. 거실에는 오 여사와 유리, 단둘만 남아있었다. 민혁은 큰아버님 가족을 차로 모셔다 드리고 와서 한 잔 더 하겠다며 나간 참이었다. 유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식탁에서 모두를 향해 말할 때의 그 정제된 톤이 아니었다. 한결 낮아지고 훨씬 더 은밀한 말투였다. 어머니, 제가 주제 넘은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해보렴, 얘야. 내가 하는 말인데 뭔들 듣기 싫겠니? 지아 언니 말이에요. 유리가 잠시 뜸을 들였다. 언니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
민혁 오빠의 사회적 지위가 이제 예전과는 다르잖아요. 앞으로 참석해야 할 모임들, 만나야 할 VIP들 언니처럼 아무런 집안 배경도 없는 사람은 자칫 우리 집안 전체의 격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나는 수도꼭지를 잠갔다. 고무장갑 안에 땀방울이 손가락 사이로 미끈거리며 배어나왔다. 주가라는 게 결국 기업의 이미지 비용이잖아요. 유리의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투자자들이 대표의 사모님이 그런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내 말이 100번 지당하지. 나라고 그걸 모르겠니? 오 여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벼락같이 커졌다. 나를 향해 꽥소리를 지른 것이었다. 이지야. 설거지 좀 조용히 못해. 쨍그랑 덜그럭. 그게 무슨 교양 없는 짓거리야. 나는 고개를 숙여 싱크대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이미 수도를 잠갔고 주방에서는 쥐죽은 듯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고 있었다. 거실에서 유리가 다시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목소리를 한껏 낮춘 탓에 내 귀에는 몇몇 단어만 파편처럼 날아들었다. 신분, 앞으로 더 어울리는 짝. 나는 다시 수도꼭지를 틀었다. 다음 날 오후, 민혁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넥타이까지 맸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었다. 그는 아주 중요한 VIP 고객을 만날 때만 넥타이를 맸다. 저녁에 나갈 거야. 그가 현관 거울 앞에서 옷깃을 매무새하며 말했다. 밥 차려놓고 기다릴 필요 없어. 누구 만나는데요? 그가 거울 너머로 나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아주 명확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주제 파악하고 입 다물어. 회사 일이야. 그가 집을 나선 뒤 현관 공기 중에 낯선 남자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았다. 그가 평소에 뿌리던 스킨 향이 아니었다. 나는 현관에 3초 정도 더 우두커니 서 있다가 주방으로 가서 이미 차려둔 2인분 저녁 식사에 랩을 씌워 냉장고에 넣었다. 가족회의는 셋째 날 해질 무렵에 열렸다. 오 여사가 전화를 걸어 잠깐 내려와라 라고 통보했다. 그녀는 위층 안방을 썼고 나와 민혁은 아래층 작은 방을 썼다. 평창동에 자리 잡은 이 4층짜리 고급 단독 저택은 박씨 집안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다. 지하 주차장에만 차를 6대나 댈 수 있는 규모였다. 3년 전 내가 이 집에 시집 올 때 여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내년이 이런 대궐 같은 집에 들어와 사는 건 전생에 나라를 8번은 구한 덕인 줄 알아라. 내가 거실로 내려갔을 때 이미 4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오 여사가 정중앙 3인용 소파에 앉았고 민혁이 그녀의 오른쪽, 유리가 왼쪽에 앉아 있었다. 아가씨 지원은 구석의 1인용 안락의자에 기대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시선을 화면에서 한번 튕겨내듯 흘깃 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거실 탁자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A4 용지, 새하얀 표지, 우측 하단에는 대형 법무법인의 이름이 굵게 박혀 있었다. 나는 탁자에서 2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우뚝 섰다. 앉아라 오 여사가 말했다. 하지만 거실에는 이미 빈자리가 없었다. 지원이 마지막 남은 1인용 소파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서 있겠습니다. 오 여사는 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더는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내려놓았다. 도자기 굽이 유리 탁자에 부딪히며 탁 하는 가벼운 소리를 냈다. 지아, 내가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 온 지도 벌써 3년이구나. 네. 그 3년 동안 넌 우리 집 밥 먹고 우리 집에서 자고 우리 집 돈으로 옷을 사 입었지? 솔직히 말해서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내가 입고 있는 낡은 홈웨어에 꽂혔다. 어디 가서 번듯한 옷 한 벌 제대로 입어본 적도 없는 주제에 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민혁이 회사는 이제 예전의 그 구멍가게가 아니야. 오 여사가 찻잔을 한쪽으로 밀어내며 손가락으로 탁자 위의 서류를 톡톡 두드렸다. 너도 들었겠지만 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곧 들어온다. 우리 집안이 앞으로 어울려야 할 물이 달라진다는 뜻이야. 너처럼 뼈대도 근본도 없는 애가 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내 시선은 서류 표지에 머물렀다. 거기에는 단 2글자가 적혀 있었다. 합의서.
이건 다 우리 집안의 체면과 격을 위한 일이다. 오 여사가 서류를 내 쪽으로 쓱 밀었다. 도장 찍어라. 나는 손을 뻗지 않았다. 그때 민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오 여사처럼 노골적인 가시가 돋쳐있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사람의 비참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다. 지독하게 차가운, 마치 이미 결제가 끝난 서류를 처리하는 듯한 무미건조함이었다. 합의서에 다 명시되어 있어? 위자료 500만 원을 내 개인 물품은 챙겨가도 좋지만 그 외에 이 집 물건에는 손대지 마. 500만 원. 나는 머릿속으로 그 숫자를 굴려보았다. 고시원 석 달치 월세를 내거나 어디 이름 모를 시골로 떠날 편도 기차표를 살 수 있는 돈. 민혁 씨, 뭐 돈이 더 필요해?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구질구질한 소리를 하려는 건데? 3년이에요. 내가 말했다. 당신은 고작 500만 원으로 내 3년이라는 시간을 퉁치겠다는 거잖아요. 거실에 1초간 정적이 흘렀다. 유리는 자신의 네일아트를 감상하듯 손톱을 내려다보았고 지원의 스마트폰 화면이 까맣게 꺼졌다. 오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성큼성큼 내 앞까지 걸어오더니 탁자 위에 합의서를 낚아채 내 얼굴에 사정없이 후려쳤다. 날카로운 종이 모서리가 내 광대뼈를 스치고 지나갔다. 육체적인 고통은 없었지만 그 얄팍하고 가벼운 종이의 촉감은 뺨을 맞은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뇌리에 박혔다. 당장 사인해. 그녀가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뱀처럼 씩씩거렸다. 이 500만 원 챙겨서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내 그 궁상맞은 상판대기만 봐도 구역질이 나니까. 합의서가 내 발치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어머니, 누가 내 애미야. 그녀의 앙칼진 목소리가 내 말을 싹둑 잘랐다. 도장 찍는 순간부터 너는 우리 집안이랑 일절 남남이다.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 여사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바닥에 나뒹구는 합의서를 한 번, 그리고 나를 한 번 번갈아 보았다. 다 집안의 체면을 위해서야. 그는 오 여사가 방금 했던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하지만 훨씬 더 가볍고 무성의한, 마치 내일 비가 올 거라는 일기예보를 전하는 듯한 태도였다. 너 같은 들은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주는 게 예의지. 그는 비즈니스 계약서에나 나오는 호칭을 썼다. 값은 돈을 대는 권력을 쥔 쪽 을은 일이나 하고 언제든 대체 가능한 쪽 그의 눈에 지난 3년은 결혼 생활이 아니라 한낱 고용 계약이었고 이제 만기가 되어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었다. 유리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앉은 자세를 미세하게 고쳐 잡았다. 어깨를 살짝 펴고 턱을 아주 조금 치켜들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도 미묘해서 내가 서 있고 그녀가 앉아 있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이 아니었다면 결코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지원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나를 바라보던 그녀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이내 꾹 다물렸다. 거실에서는 에어컨이 윙윙 돌아가고 있었고 뿜어져 나온 찬바람에 내 발치에 떨어진 합의서 종이 모서리가 파르르 떨리며 살짝 말려 올라갔다. 나는 허리를 굽혀 합의서를 주워 들었다. 종이에는 두 줄의 구김살이 가 있었다. 오 여사가 홧김에 구겨 쥐었던 흔적이었다. 나는 종이를 반듯하게 펴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첫 장은 양측의 인적 사항이었다. 내 이름은 늘 안에 타이핑되어 있었다. 둘째 장은 재산 분할, 아니 재산 분할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셋째 장은 위자료 조항. 금 500만 원 정. 마지막 장은 서명란이었는데 민혁의 이름은 이미 갈겨 써져 있었다. 마치 당장 도장부터 찍어 치우고 다른 급한 일을 보러 가려는 사람처럼 필체가 엉망이었다. 마지막 장까지 다 넘긴 나는 입을 열었다. 펜은요? 오 여사가 흠칫 놀랐다. 그녀는 필시 내가 울고불고 매달릴 때를 대비한 독설이나 위자료를 올려달라고 흥정할 때 던질 숫자, 혹은 내가 무릎을 꿇고 빌 때 지어 보일 경멸스러운 표정 따위를 단단히 준비해 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치 못한 눈치였다. 너, 지금, 펜이 필요하다고요. 민혁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펜을 하나 꺼내 내밀었다.
나는 펜을 건네받았다. 금속 재질이 펜대는 제법 묵직했고 꼭대기에는 영문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서명란의 밑줄은 까만색이었다. 나는 탁자 위에 합의서를 펼쳐놓고 허리를 숙여 내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이지 아세 글자. 나는 아주 천천히 획 하나하나에 마땅히 들어가야 할 힘을 꾹꾹 눌러 담아 썼다. 다 쓴 뒤 펜을 합의서 옆에 내려놓고 허리를 꼿꼿이 폈다. 이건 당신들이 선택한 겁니다. 내 목소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분했다. 억지로 억누른 게 아니라 정말로 잔잔했다. 마치 수면의 살얼음이 얇게 얼어붙어 그 밑에 도사린 것들이 당장은 뒤집혀 올라오지 못하는 것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나는 그들의 표정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대로 몸을 돌려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발걸음은 일정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결코 도망치는 사람의 리듬이 아니었다. 도어록이 띠리릭 하고 풀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10월의 서늘한 공기가 훅 밀려 들어왔다. 평창동 저택정원에 심어둔 금목서 향기가 배어 있었다. 내가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픽 하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유리가 낸 소리였다. 아주 짧고 억누른 듯 했지만 내 귀에 꽂히기엔 충분했다. 뒤이어 오 여사의 앙칼진 목소리가 날아왔다. 드디어 나갔네. 아유, 재수 없어. 내 등 뒤로 문이 쾅 닫혔다. 도어록이 철컥하고 자동으로 잠기는 소리. 지난 3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그 소리도 오늘이 마지막이었다. 나는 대문 밖 계단에 우두커니 섰다. 눈앞에는 아래로 향하는 돌계단 길이 펼쳐져 있었고 양옆으로는 반듯하게 다듬어진 소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막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한 하늘 끝자락에는 오렌지빛 노을이 가느다란 띠처럼 남아 있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징하고 울렸다. 나는 꺼내보지 않았다. 나는 계단 위에서 10초를 더 서 있었다. 3년 전 내가 아무런 뒷배도 없는 평범한 여자라는 신분으로 이 집에 발을 들인 이유는 오직 박민혁 때문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느 자선 만찬장에서 그가 넓은 연회장을 가로질러 다가와 구석에 홀로 서 있던 나에게 샴페인 한 잔을 건네던 바로 그 순간 때문이었다. 그날 나는 내 신분을 드러낼 만한 장신구를 단 하나도 걸치지 않았고 백화점 2월 상품 매장에서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가 본 것은 어떤 꼬리표도 붙지 않은 온전한 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가 나라는 사람 자체를 본 줄 알았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에야 똑똑히 알게 되었다. 그가 본 것은 그저 자기 자존심을 긁지 않을 만만한 여자였다. 영원히 자신보다 한참 아래에 엎드려 있을 사람. 주방에서 김치찌개 국물을 뒤집어 쓰고 친척들 앞에서 개처럼 쫓겨나고 필요 없어지면 500만 원 푼돈을 던져주고 치워버릴 수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 돌계단 끝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내 차가 아니라 나를 기다리던 차였다. 나는 계단을 내려가 뒷좌석 문을 열고 올라탔다. 차 안의 온도는 쾌적했고 엉덩이에 닿는 가죽 시트는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다. 회사로 갑시다. 운전기사는 룸미러로 나를 한번 흘끗 보았을 뿐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차는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평창동의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연락처 목록을 맨 아래까지 휙휙 스크롤해 이름 없이 저장된 번호를 찾아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가 무섭게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7년 동안 내 곁을 지킨 재무총괄장 비서였다. 비 프로젝트 가동하세요. 내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이 순간이 오면 짜릿한 쾌감이 몰려올 줄 알았다. 복수의 서막이 열리는 벅찬 흥분이나 3년의 끔찍한 인내를 마침내 벗어던졌다는 홀가분함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아니었다.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그저 모래를 한 움큼 삼킨 것처럼 목구멍이 껄끄럽고 말라붙을 뿐이었다. K그룹에 들어갈 300억 투자금 전부 회수하세요. 즉시 실행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0.5초간 정적이 흘렀다. 망설임이 아니라
지시를 재확인하는 침묵이었다. 명부는 어떻게 할까요? 채권은행 쪽에서 물어보면 실사 결과 부적격 판정. 알겠습니다. 늦어도 내일 오전 9시 전까지는 K그룹과 4곳의 채권은행에 투자 철회 통보서가 송달될 겁니다. 30분 안에 끝내세요. 다시 한번 0.5초의 정적. 네, 회장님. 나는 전화를 끊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밤이 짙게 깔리고 있었다. 한남대교 위를 수놓은 가로등 불빛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섰고 한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가며 남긴 불빛들이 일렁이는 물결 위로 바스러져 내렸다. 나는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엎어두고 잠시 두 눈을 감았다. 따뜻하게 데워진 시트가 뻣뻣하게 굳은 등허리를 녹여주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내 자리에 앉아본 것이 참으로 오랜만이라는 사실을.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모두 장 비서의 보고를 통해 전해 들었다. 투자 철회 통보서는 정확히 38분 뒤 K그룹 재무이사의 이메일로 꽂혔다. 거의 같은 시각 4곳의 채권은행에도 JS 캐피탈의 공식 공문이 날아갔다. 자본시장에서 공포가 번지는 속도는 그 어떤 교통수단보다도 빨랐다. 그날 밤 박민혁은 재무이사로부터 사색이 된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장 비서가 시장에 공개된 정보들을 브리핑해 주었다. K그룹의 주가는 장전 시간 외 거래에서 12%나 폭락했고 이는 곧바로 은행 대출 계약상의 크로스 디폴트, 즉 연쇄부도 조항을 건드렸다. 300억의 투자 유치가 K그룹이 채권단에 담보로 내건 핵심 자산 확보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오지 않자 은행들은 즉각 계좌를 동결하고 대출금 전액 조기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쥐게 된 것이다. K그룹 재무이사가 오늘 아침 네이버 금융 게시판에 해명 입장문을 내고 어떻게든 시장을 진정시켜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 장 비서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하지만 이미 3곳의 은행에서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접수했답니까? 가장 빠른 곳은 어젯밤에 당장 서류를 밀어 넣었더군요. 나는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기대에 앉아 있었다. 강남 한복판에 솟아있는 프라임 오피스 빌딩의 최고층 집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는 저 멀리 북한산 자락이 시원하게 내다보였다. 책상 위에는 비서가 막 내온 얼음물이 맺힌 물방울을 흘리며 놓여 있었다. 계속 모니터링하세요. K그룹 쪽 사람 그 누구와도 먼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얼음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얼음 조각이 치아에 부딪히는 짜릿한 감각에 머릿속이 맑아졌다. 3일 내가 마음속으로 정해둔 데드라인이었다. 앞으로 3일 안에 K그룹의 자금줄은 철저하게 끊어질 것이다. 내가 무슨 대단한 공작을 벌여서가 아니다. 300억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뽑혀나간 이상 썩어 문드러진 나머지 뼈대들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릴 테니까. 도미노는 맨 앞에 첫 번째 패만 툭 건드려주면 그만이었다. 첫째 날 K그룹의 주가는 19% 곤두박질 쳤다. 둘째 날 주요 납품업체 2곳이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 하도급 건설사 한 곳은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걸어왔다. 셋째 날 오전 내 휴대전화 화면에 뉴스 속보 알림이 떴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K그룹 법원 강제집행 개시. 기사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평창동 저택의 육중한 대문 앞 법원 집행관들이 타고 온 차량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날 오후 장 비서가 사진 한 장을 더 전송해왔다. 출처가 어디인지는 덧붙이지 않았다. 언론사 사진일 수도 있고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몰래 찍어 보낸 것일 수도 있었다. 사진 속에는 평창동 저택의 거실 풍경이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모든 가구에 시뻘건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대형 텔레비전, 장식장, 그리고 거실 구석에 놓인 오 여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고려청자 화병에까지. 그 비싼 물건들 위로 흉하게 그어진 붉은색 딱지들은 마치 골마 터진 상처 위에 붙인 기괴한 봉인 부적 같았다. 나는 사진의 한쪽 구석을 손가락으로 쭉 확대했다.
오 여사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직 압류 딱지가 붙지 않은 바로 그 소파였다. 화질이 깨져 표정까지는 정확히 읽어낼 수 없었지만 그녀의 앉은 자세는 내 기억 속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뼛속에 철근이라도 박아 넣은 듯 언제나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앉던 여자였다. 하지만 사진 속 그녀는 등이 둥글게 굽어 있었고 두 손을 무릎 위에 힘없이 늘어뜨린 채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 그녀의 바로 옆자리, 불과 3일 전 유리가 우아하게 앉아 미소 짓던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장 비서가 연이어 보낸 메시지가 액정에 떠올랐다. 최유리, 신원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터치해 내용을 확인했다. 최유리, 본명 김선영, 나이 31세, 사기 전과 3범. 그녀는 K그룹의 자금난이 터지기 이틀 전 이미 박씨 집안에서 짐을 빼서 잠적했습니다. 동시에 오 여사가 안방 금고에 보관 중이던 예물 보석들과 뭉칫돈을 싹쓸이해 갔다고 합니다. 귀금 속 피해액은 아직 산정 중이며 도난당한 현금의 규모는 파악조차 안 되는 상태입니다. 가짜 이름, 가짜 학벌, 그리고 그 역겨운 가짜 미소. 그 여자가 나보다 한 발 먼저 선수 친 셈이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책상에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집무실의 시스템 에어컨이 부드러운 기계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실내 온도는 쾌적한 23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오 여사는 철저하게 농락당했다. 제 손으로 대문을 활짝 열어 모셔오고 며느리인 내 자리에 떡하니 앉히고 입이 찢어지게 웃으며 어머니 소리를 듣던 그 사기꾼에게 영혼까지 털린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를 떠받들기 위해 한 집에 살던 진짜 합법적인 며느리를 짐짝처럼 내다버렸다. 이걸 블랙 코미디라고 해야 할지? 아마 그럴 것이다. 넷째 날부터 민혁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전처, 이지아, 집에서 쫓겨난 연에게 거는 전화가 아니었다. JS 캐피탈의 대표에게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전화였다. 당연히 뒷조사를 했을 것이다. 투자철회 통보서에는 JS 캐피탈의 법인 대표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으니까 그는 아마 미친 듯이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기업 신용 정보를 뒤지고 구글링을 하며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과 채널을 쥐어짜냈을 것이다. 모든 퍼즐이 맞춰진 순간 그는 자신이 악질적인 몰래카메라에 당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독한 악몽을 꾸고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 진실을 마주한 순간 그의 낯짝이 어떻게 일그러졌을지 나는 알 길이 없다. 내가 아는 건 오직 하나. 내 예전 휴대전화 번호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나온 그날 밤부로 이미 해지되었다는 사실뿐이다. 그가 핏대를 세우며 전화를 걸 때마다 수화기 너머로는 기계적인 안내 멘트만 무심하게 흘러나왔을 것이다. 고객님의 사정으로 수신이 정지된 번호입니다. 장 비서의 말에 따르면 민혁은 하루 동안 무려 47통의 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물론 전부 결번 안내음만 들었을 테지만 그는 우리 회사의 공식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연결을 시도하기도 했다. 인포메이션 데스크 직원은 내 지시대로 똑 부러지게 응대했다. 이 회장님께서는 현재 K그룹 측의 어떠한 면담 요청도 거절하겠다는 입장이십니다. 그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냈다. 하지만 숫자 1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이미 예전 계정을 탈퇴해 버렸으니까. 오늘 그자가 저희 사옥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5째 날 장 비서가 저녁 브리핑 말미에 덧붙였다. 1층 대기석에서 3시간을 죽치고 앉아 있더군요. 보안팀에서 출입증을 끊어주지 않으니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쫓겨나듯 돌아가면서 M1 로비 쓰레기통을 걷어차고 가더군요. 나는 그 보고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주 뒤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K그룹의 자산 매각 공고가 떴다. 평창동 저택의 최저 매각 가격은 시세의 70% 수준으로 후려쳐져 있었다. 그마저도 빚잔치를 하기엔 턱없이 모자랐다. 민혁이 그 집을 담보로 제2금융권, 제3금융권까지 돌며 겹겹이 근저당을 설정해둔 탓이었다. 경매 기일 당일 나는 법정에 가지 않았다. 장 비서가 직원을 시켜 동향을 살피고 오게 했고 돌아온 직원은 딱 한마디를 보고했다.
박씨 일가가 경매가 끝난 뒤에도 대문 앞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거리더랍니다. 용달차 기사가 30분이나 클렉슨을 울리며 재촉한 뒤에야 겨우 짐칸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그들이 쫓겨나듯 이사간 곳은 경기도 외곽의 낡은 반지하 단칸방이었다. 주민등록 초본이 주소 변동 내역을 통해 알아낸 사실이었다. 반지하 방 지면 위로 창문이 딱 절반만 삐죽이 솟아있어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더러운 신발 밑창과 발목만 시야에 들어오는 그런 집. 여름에는 곰팡내 나는 습기가 방바닥에서부터 차오르고 겨울에는 외풍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벽지 구석마다 시커먼 곰팡이가 슬어있는 곳. 대궐 같은 평창동 저택에서 햇빛 한 주 만드는 퀴퀴한 반지하 방으로. 나는 오 여사가 처음 그 옹색한 방구석에 발을 들여놓을 때 허리를 굽히고 들어갔을지 문득 궁금해졌다. 그런 싸구려 빌라는 층고가 턱없이 낮아서 그녀가 그토록 좋아하던 쪽진 머리에 한복 차림을 하고 들어갔다간 낡은 형광등 덮개에 머리채가 처박혔을 테니까. K그룹의 임시 주주총회는 다음 달에 열렸다. 내가 억지로 판을 짠 것이 아니었다. 실질적 오너가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앉고 핵심 자산은 줄줄이 압류당하고 협력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주총 소집은 법적 수순에 따른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기관 투자자, 개미주주들, 그리고 채권단까지 그들 모두는 절박하게 답을 원했다. 이 회사가 과연 산소호흡기를 달고 연명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인가. 총회 장소는 여의도의 으리으리한 금융타워 대회의실로 잡혔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출근 준비를 했다. 화장에 공을 들이거나 옷을 고르느라 시간을 지체한 것이 아니었다. 집무실 책상 앞에 꼿꼿이 앉아 오늘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의 경우의 수를 머릿속으로 차갑게 시뮬레이션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치고 문을 나섰다. 총회장은 23층이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너머로 오후의 서늘한 햇살이 길게 비쳐 들어와 육중한 원목회의 테이블 위로 하얗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이미 대다수의 주주 대표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JS 캐피탈은 최대 채권자이자 유력한 인수 합병 주체였기에 내 자리는 단상의 정중앙 상석에 마련되어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내 앞에는 회순이 적힌 식순지, 전자투표용 단말기, 그리고 생수 한 병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회의는 40분 동안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K그룹의 처참한 부채 현황과 자산 청산 계획,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안을 건조한 목소리로 브리핑했다. 핵심 결론은 단 하나였다. 썩어빠진 이 회사를 떠안을 의지와 자금력을 갖춘 곳은 오직 JS 캐피탈뿐이라는 것.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신임 회장 선임 안건은 회의 시작 45분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 내가 회장 취임 승낙서에 만년필로 사인을 하려던 찰나 복도 끝 회의실 양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거칠게 열어젖혀졌다. 소리가 먼저 난입했다. 대리석 바닥을 미친 듯이 질주하는 구두 발소리, 제지하려는 보안 요원들의 다급한 고함, 그리고 찢어질 듯한 여자의 비명. 이윽고 육중한 문이 완전히 박살날 듯 열렸다. 박민혁이 회의실 안으로 튕겨져 들어왔다. 그의 넥타이는 흉하게 비뚤어져 있었고 와이셔츠 밑단은 바지 밖으로 반쯤 삐져나와 펄럭거렸다. 그의 등 뒤로는 오 여사가 바짝 붙어 들어왔다. 그 곱던 맞춤 한복도 비취 브로치도 없었다. 어디 시장통에서나 주워 입었을 법한 칙칙한 쥐색 점퍼 차림에 늘 쪽져 올리던 머리는 산발이 되어 어깨 위로 아무렇게나 흩날리고 있었다.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그들의 양팔을 낚아채려 뒤따라 들어왔다. 잠깐만요. 민혁의 절규가 널찍한 회의실 안을 쩌렁쩌렁 울리며 사방의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출입문 쪽으로 쏠렸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마침내 나를 향했다. 나는 정중앙 상석에 여유롭게 앉아 있었다. 내 앞의 명패에는 금박으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JS 캐피탈 회장 이지아. 그의 걸음이 우뚝 멎었다. 마치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투명한 유리벽에 정면으로 처박힌 사람 같았다. 몸은 관성 때문에 앞으로 쏠리는데
두 발은 바닥에 시멘트라도 발린 듯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너, 내가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목구멍에 콱 막혀 쇳소리로 새어나왔다. 민혁의 등 뒤에서 튀어나온 오 여사가 나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입술은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뱉어내지 못했다. 금방이라도 눈알이 튀어나올 듯한 표정으로 내 얼굴과 탁자 위의 명패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믿을 수 없다는 듯 2번이나. 회의실 안의 주주들은 숨을 죽이고 이 기막힌 막장 드라마를 구경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흥미로운 듯 스마트폰 카메라를 슬쩍 들어 올리기도 했다. 도대체 내가 왜 거기에 민혁이 덜덜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진동했다.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그 공포를 덮으려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지아야,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오해야. 보안팀.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언성을 깔지도 않고 평온하게 불렀다.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 2명이 즉각 그들의 양옆으로 바짝 붙었다. 이 외부인들 당장 끌어내세요. 나는 탁자 위에 생수병을 들어 뚜껑을 비틀어 열고는 유리잔에 물을 따랐다. 잠깐만. 제발 부탁이다. 오 여사의 목소리가 발작하듯 찢어졌다. 그녀의 무릎이 꺾이며 털썩 주저앉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양팔을 단단히 결박하듯 틀어쥐었다. 지아야, 아니, 회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물을 한 모금 삼켰다. 아주 차갑고 시원했다. 민혁은 짐승처럼 발버둥 쳤다. 두 눈은 핏발이 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불과 몇 달 새 10년은 폭삭 늙어버린 몰골이었다. 그의 입술이 쉴 새 없이 달싹이며 무언가를 울부짖고 있었다.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하지만 그 구차한 변명들은 내 귓가에 닿기도 전에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다. 마치 두꺼운 방음 유리 너머로 웅웅거리는 벌레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나는 물잔을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구역질 나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요. 나는 그들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 시선은 오직 내 앞에 서류에 꽂혀 있었다. 취임 승낙서에 남긴 내 서명의 잉크는 이미 완벽하게 말라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두 사람의 뒷덜미를 잡아채듯 질질 끌고 나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오 여사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이어졌지만 두꺼운 방음문이 쾅 닫히며 그 소리마저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완전히 차단되었다. 회의실은 다시 무거운 정적으로 가라앉았다. 진행하시죠. 나는 법무팀을 향해 턱짓하며 말했다. 그날 주주총회는 해가 다 지고 나서야 끝이 났다. 참석자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나는 텅 빈 대회의실에 홀로 남았다.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이미 짙은 어둠에 완전히 먹혀버렸고 다리 위를 밝히는 가로등 불빛만이 시커먼 강물 위로 부서져 내리며 일렁이고 있었다. 탁자 위에 유리잔은 비어 있었다. 나는 물을 더 따르지 않았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장 비서의 보고였다. 박씨 일가 2명, 보안팀 통제하에 건물 밖으로 퇴거 조치 완료했습니다. 박민혁은 야외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15분간 오열하다가 직접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엎어두었다. 창밖 저 멀리 어딘가 경기도 외곽의 후미진 골목길. 지면 위로 딱 절반만 숨통을 틔워놓은 그 퀴퀴한 반지하 방의 창문은 아마 지금쯤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을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유리창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이마를 유리에 가져다 댔다. 서늘한 냉기가 피부를 뚫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지난 3년에 지독했던 냄새들이 이 순간 명치 끝에서부터 왈칵 치밀어 올랐다. 원한도 통쾌함도 아니었다. 훨씬 더 복잡하고 끈적한 감정이었다. 마치 너무 오랫동안 입고 있어 살갗에 들러붙어 버린 젖은 옷을 마침내 벗어 던졌을 때 맨살에 차가운 공기가 닿으며 느껴지는 그 소름 돋는 해방감. 아픈 건지 간지러운 건지 분간조차 되지 않는 그런 감각. 주방을 가득 메우던 찌든 기름 냄새. 손등을 때리던 쇠집게의 날카로운 파열음.
앞치마 위로 시뻘겋게 번져가던 김치찌개 국물 자국.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16인분의 설거지통. 고무장갑 안에서 미끈거리던 축축한 땀, 매정하게 닫히던 도어록의 철컥 소리. 위자료 500만 원, 그리고 전부 끝났다. 나는 유리창에서 이마를 떼고 창에 비친 내 모습을 가만히 응시했다.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입고 어깨 위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단발머리를 한 무표정한 얼굴의 여자가 나를 마주보고 있었다. 불과 3일 전 평창동 저택주방에서 땀과 기름때에 절어있던 그 비참한 여자와 비교해보자면? 아니다.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 나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탁자 위에 휴대전화와 재킷을 챙겨 들고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복도의 조명은 이미 어둡게 낮춰져 있었고 비상구 유도 등의 희미한 초록빛만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텅 빈 내부에서 훈훈한 온풍기 바람이 윙윙거리며 흘러나왔다. 1층 로비로 내려와 회전문 밖으로 나서자 10월 말 서울의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평창동 저택을 나서던 그날 밤보다 한결 차가워진 공기였다. 코끝을 맴돌던 달콤한 금목서 향기 대신 길바닥에 지식이고 으깨진 은행잎의 쌉싸름하고 시큼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수행기사는 이미 대기 중이었다. 나는 뒷좌석에 올라타 깊숙이 몸을 묻었다. 안전벨트가 딸깍 하고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채워졌다. 집으로 가시죠. 차는 미끄러지듯 여의도를 빠져나가 강변북로의 거대한 차량 행렬 속으로 합류했다. 창밖으로 늘어선 가로등 불빛들이 쏜살같이 스쳐 지나가며 까만 유리창 위로 눈부신 황금빛 궤적을 길게 그어댔다. 나는 푹신한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창문을 아주 살짝 내렸다. 틈새로 밀려 들어오는 밤바람은 새지 않았다. 딱 이마에 흩어진 잔머리를 기분 좋게 간지릴 정도였다. 휴대전화가 다시 한 번 징하고 울렸다. 나는 액정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게 누구든 무슨 급한 일이든 전부 내일 아침으로 미뤄둬도 상관없었다. 차가 마포대교를 지나 강변도로를 타고 매끄럽게 달렸다. 내 오른편으로는 거대하고 시커먼 한강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다. 어쩌다 야간 운항을 하는 유람선 한 척이 유유히 지나갈 때면 선상의 불빛들이 강물 위로 산산이 부서지며 반짝였다. 나는 창문을 조금 더 활짝 열어젖혔다. 바람이 한층 더 매섭고 차갑게 몰아쳤다. 하지만 나는 창문을 닫지 않았다.